예, 울산 남구의 김견원입니다. 우리 오사카 총영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한일 관계가 최근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가 총리는 한중일 정상의 정례 회의에도 징용 배상 판결 금전화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참석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이례적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들어 과거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징용 배상에 관한 판결,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 정권의 합의의 사실상 파기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총영사님께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총영사님께서는 총영사 되시기 전에 이게 전 정권의 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검토한 TF팀의 위원장을 맡으셨고, 그 결과를 발표했고, 그 직후에 우리 정부는 그 위안부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실질적 파기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총사님께서 오사카 총사를 가신 것은 이처럼 이 위안부 문제 TF 위원장을 맡으셨던 것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총리사님이 계시면서 2018년 4월 달에 임명이 되셨으니까 이제 2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총영사로서 계시면서 계속 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일본과의 인식차를 좁히는 노력을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무슨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고, 내 자료를 보내주신 것이 여러 가지 경제 포럼 동포대상 설명회, 미술전 개막식, 한일 화합의 멜로디, 심포지엄 개최, 경제 포럼 개최, 이런 각종 행사 자료만 보내주시고, 문서로 된 답변을 어떻게 보내주셨냐면 접촉 시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수준으로 수위를 조정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현 정권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하고 무슨 노력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총영사님께서 거기에 부임하신 이후에 일본 정치인이나 혹은 오사카 시장이나 외교 관계자 중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일 간의 어떤 역사 인식의 어떤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 역사 제가 인식의 총리사님 잠시만요. 제가 총리사님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강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했던 질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나 오사카 시장이나 외교 관계 중에서 확보한 사실이 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일본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그런 입장들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관계자라면 그런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지방 간의 교류라든가 인간 교류라든가 문화 교류는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공통된.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무효다라고 선을 하셨지만, 그 팀장까지 맡으셨지만, 본인이 정작 오사카 총영사로 재직하시면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외교부 사무관 정도가 가서 하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역할밖에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저는 총영사님이 말하신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일치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말씀드리면서 호주 대사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하고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호주 대사님, 듣고 계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호주는 중국과의 그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2018년, 19년에 호주 전체 수출의 26%, 중국이 호주의 수출 제1위 수출국이다. 맞죠, 대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만큼 호주도 경제적으로 중국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 질의에서 우리 호주 대사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호주가, 굉장히 공개적인 행보를 하면서 미국과의 쿼드를 비롯한 동맹을 강화하고 또 국방 전략 계획이나 호주 총리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중국의 군사 팽창 전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보복 발언도 있었지만 그에 불구하고 호주는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기본적 입장 하에서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사님께 질문을 하려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호주가 중국의 군사 팽창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한 호주 국내 여론이 어떻다고 대사님께서는 보고 계신지, 둘째로 호주가 대중 경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대사님께서 보고 계신지, 세 번째로 쿼드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쿼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고 계신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맹 강화에 대한 호주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분들은 호주는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인데요. 아시아에 있는 유럽 국가 형식을 띠어서 항상 꺼내면서는 아시아를 그동안 백호주의라 그러면서 좀 경계를 왔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강대국, 그러니까 그전에는 영국이고 지금은 미국과의 동맹에 굉장히 치중하는 그런 역사적으로는 그런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미국과 동맹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호주인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호주가 미국과의 동맹을 그렇게 중시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호주가 아시아 국가들하고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인구가 2,500만밖에 되지 않고 또 국방력도 그렇게 중국이나 이런 거대한 국가들을 대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TKO라든가 군사 활동을 할 때 미국과 연합해서 같이 인게이지하는 그런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쿼드 참여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쿼드라는 지금 그룹 자체가 지금 그 전에 2007년부터 개념이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활성화된 것은 작년 유엔 총회부터 조금 더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 발전 단계인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중이 큰 나라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인원한다는 어떤 안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인원한다는 자체가 어떤 지역에 중국을 포함해서 이 중국에 주는, 아시안에 주는 그런 시그널이 지금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고, 실질적인 면에서 과연 이게 동맹으로 가는지 무슨 제도화가 되는지 이 단계까지 어떻게 될지 이게 진화를 할지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홍콩 총리사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사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의원님. 예,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홍콩 민주화 시위가 전 세계 인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쳐다본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시도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국면에 이르렀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 6월 30일에 홍콩 국가안전법이 발효가 되었고요. 이때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었던 당시에 우리 외교부의 대변인은 정식으로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이 1984년 중영 공동성명 내용을 존중하며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내용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공통의 가치, 자유, 민주, 인권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올 6월 30일에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영국, 독일, 일본 등 27개국이 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한 성명에서도 우리 정부는 빠졌습니다. 총사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대중국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참작을 했다고, 물론 그 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는 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이제 책임성 있는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는 진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등 외교를 만들어 나가는 기초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경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본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한 홍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국 정부와 협의를 잘 해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본국 정부가 결정하니까 총영사께서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 그러나 총영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현지의 공관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만을 계속 추구하다가 국제사회의 인권적 가치를 나중에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총영사님께 계속 질문하려는데요. 미 상무부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홍콩의 허브 기능이 상실되거나 약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대홍콩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국가 중에서 중국, 미국, 베트남, 그 다음이 홍콩 순서로 나올 만큼 홍콩은 중개무역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높고, 홍콩에 수출된 것은 거의 대부분 다시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그것은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세제 여건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장애를 받게 되기 시작하면서 홍콩 내에 있는 한국 기업 34개사를 상대로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 56%는 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85.3%, 약 85%는 중개무역 거점으로서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여행 요식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서 공감은 하지만, 당장 지금 여행 요식업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홍콩을 기반으로 하거나 홍콩을 중개무역지로 해서 대중국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미국이 지금까지 이제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를 이제 홍콩 원산지 하던 거를 폐지해서 이제 중국으로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홍콩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미국의 조치가 우리 업체들에게 커다란 타격은 있겠습니다만 커다란 타격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관계부처 또 우리 본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영사님께서는 우리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금년 8월 3일자로 전경련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인데 한번 그 조사 결과를 살펴보시고 홍콩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앞으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총영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영사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데요. 그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전 세계 62개국을 올해 7월 1일자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 보고서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62개국 중에서 홍콩이 위반한 것이 2위, 중국이 60여 건이고 홍콩이 20여 건. 크게 따져보면 전체 큰 중국에서 80여 건이 발생해서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방탄 벤처 리무진을 수출해서 홍콩 기업이 제재를 받기도 했고 또 북한의 석유 제품 수입에 홍콩이 불법 환적에 개입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제재 명단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북 제재, 홍콩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총영사께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관할한 기구에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결과 나오는 걸 알고 있고, 저희들도 홍콩 내에서 홍콩 정부에 대해서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대마시에도 저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부의 지침을 받아서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이 활동은 계속 저희가 계속해 나갈 것이고, 본부의 지시하에 저희들이 홍콩 측에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1분. 우리 상하이 총영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상하이 총영사입니다. 네, 좀 전에 홍콩 총영사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중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수가 지금 상하이와 상하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정황들이 포착되었다는 보고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보고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있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하이와 그 인근의 저우산항 그리고 닝보시 이런 곳에서 북한의 많은 선박들이 불법 환적을 통해서 석탄을 수출하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 총영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관련 소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듣고 있고요. 그런 제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최종적으로 추가적인 확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되는 내용까지, 파악되는 내용까지 공국정부라든가 주중대사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고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